주식시장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과연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높은 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인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CPI 수치, FOMC 의원들의 말 한마디 분위기, 고용지수 관련해서 일거수일투족 집착한 적이 있었나 싶은 정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쁜 뉴스가 결과적으로 좋다고 하고 좋은 뉴스가 나쁘다고 하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주식시장이 원래 도박판이기는 하지만 예전과 달리 개개인도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시장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 정말 도박판이 따로 없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했고 임금 증가율이 둔화하여 올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53%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확률이 35%에서 27%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장은 아직 2번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지수와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쉽게 내려갈 것 같지 않아서 현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찍어내는 일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하루에 10빌리언 달러씩 늘어나는 미국 부채를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낮은 금리가 필요한 건 미국 정부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체 경제 상황과 개인적 재무 상황에 대해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경제 지표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더 많은 일자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캐나다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데다 세금까지 꾸준히 올라가다 보니 해외 투자 자금들이 굉장히 이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의 가장 큰 손이라는 캐나다 연기금조차도 캐나다 기업에 거의 투자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봐도 겨우 14%밖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이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뜬금 캐나다에 투자하려고 특정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3년 전까지 캐나다 오일샌드 회사인 성코어나 금광 회사인 바리골드를 가지고 있다가 다 팔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아마도 CNQ나 CVE 같은 오일샌드 업체나 TOU 같은 대형 천연가스 업체 등 석유 섹터가 유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핏이 미국 동부의 유일한 LNG 수출 터미널이었던 코브포인트를 인수한 만큼 LNG 캐나다 송유관을 보유한 TRP 같은 미드스트림, 혹은 현재 정부가 인수한 TMX 송유관 사업을 민간에 이양할 가능성이 큰데 TMX의 지분을 노리지 않을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 BNSF 등 철도 사업에도 관심이 많은 버핏 특성상 친구인 빌 게이츠도 들고 있는 CN이나 CP 같은 캐나다 철도 회사일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지 철도 회사는 외국 자본의 투자 제한이 있습니다. 애지중지 들고 있던 애플 주식의 13%를 팔았고 현재 역대 최고인 189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들고 있다는 버핏인데 캐나다에 눈독 들이고 있는 주식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버핏은 성코어를 너무 일찍 팔고 나간 것 같습니다. 성코어 팔고 세브론과 옥시덴탈 지분을 더 늘렸는데 차라리 SU를 계속 들고 있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캐나다 은행 섹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TD은행이 최근 펜타닐을 밀매하는 중국 마약업자들의 돈 세탁 은행으로 밝혀지면서 주가가 1년 최저점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벌금을 세게 먹을 것 같고 주가는 더 떨어질 것 같지만 장기로 보면 어느 선에서 살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배당은 5.5% 정도인데 주가 흐름을 관찰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요즘 중국 주식의 움직임이 좋은 편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알리바바는 2014년에 12.3빌리언 달러 매출의 IPO 상장 가격이 90달러 정도였습니다. 딱 10년이 지난 현재 매출은 10배, FCF는 5배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당시보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최근 3년간 FCF를 보면 2021년에 27빌리언 달러에서 2022년에 13빌리언 달러로 급감했다가 2023년에 24빌리언 달러로 많이 회복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알리바바의 FCF가 2021년 기록을 넘어설 거라고 전망하는데 그렇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이나 클라우드 시장에서 기존 파일을 경쟁자들에게 많이 뺏기고 있는 알리바바도 이 정도인데 JD의 업사이드는 조금 더 커 보이고 PDD나 BIDU도 좋게 봅니다. 물론 중국 주식은 러시아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침공 리스크는 애플도 테슬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중국은 미국이 제일 필요하고 미국도 중국이 제일 필요한 내증의 관계라 극한의 상황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유가 세계 경제의 피라면 구리는 세계 경기의 바로미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구리는 친환경 산업의 확대와 함께 수요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국이 구리를 대량으로 사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뿐 아니라 인도의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본 러시아의 서브 정유소들이 수리에 들어가면서 4월 러시아의 석유 제품 수출은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UAE는 오펙 회의를 한 달 앞두고 하루 석유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이번 6월 1일 회의에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감산을 유지할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UAE는 이번 회의에서 생산 쿼터 기준선을 더 높이기 위해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6월 이후에도 감산을 연장할 거라는 예상이 대부분입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6월 아시아에 판매하는 모든 등급에 걸쳐 석유 판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기다리던 TMX 확장 송유관이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두 번의 선적은 중국의 대형 정유소로 가는 화물인데 인도의 대형 정유사인 릴라이언스 역시 화물을 발주했다는 소식입니다. TMX가 개장하기 전에는 아시아 고객들보다 실제는 미국 서부 지역의 정유소들이 주요 고객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아시아 고객들도 캐나다의 비오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TC에너지, 부채가 많은 미드스트림의 특성상 금리 인하가 지체될 거라는 분위기 때문에 TRP 주식이 3월 중반부터 한 달간 10% 넘게 빠졌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약간 회복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확장 같은 전력 수요 상승에 맞춰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번 1분기 천연가스 수송량이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TRP는 북미 전체 천연가스의 25% 그리고 LNG용 전체 공급가스의 33%를 담당합니다. 현금 흐름 때문에 고생 중이지만 LNG 캐나다 사업의 동맥이자 이미 완공된 코스틸 가스링크 송유관과 현재 건설이 예정대로 잘 진행 중인 멕시코의 사우스이스트 게이트 송유관이 작동한다면 미래가 창창해 보입니다. 특히 회사를 천연가스와 원유 송유관 사업으로 분리하려고 계획 중이라 차후가 기대됩니다. TRP는 배당이 8%에 가까워질 때마다 사서 평생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세노버스, 이번 CV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CV는 다운스트림의 정유소가 살아나야 합니다. 미국 정유소는 87% 가동률로 아직 좀 부진하지만 캐나다 정유소는 94%의 가동률을 기록했고 정유소 실적은 점점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FCF의 100%를 주주환원에 쓴다고 꼬신 이후 부채 목표인 4빌리언 달러를 빠르게 맞추지 못하면서 주가가 많이 꼬라박았는데 이제 부채도 겨우 4.827빌리언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뜬금 인수가 없다면 늦어도 3분기 중에 목표 부채를 맞출 것 같습니다. 4월에 총 8.6밀리언 개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폐기했는데 1분기 전체를 합친 양보다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 기본 배당 상승과 스페셜 배당은 보너스입니다. 버밀리언, 실적은 더 잘 나온 곳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고 자사주는 올해 4월까지 전체 주식 중에 2% 정도를 사들여서 폐기했습니다. 크로아티아 등 유럽 전역에서 천연가스를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유럽의 친환경 정책이 걸리기는 하지만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최소 5에서 8배 이상 더 받기 때문에 운 좋게 좋은 유전이 발견된다면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유일한 가스 유전을 운영 중인 VET는 정부와 횡재세에 관한 법정 공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도 추후가 궁금합니다. VET는 횡재세로 2022년에 9,890만 유로를 지불했고 2023년에는 4천만 유로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횡재세가 EU법과 유럽 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ET는 항상 가치투자 영역에 있었지만 주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배당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려주기 전까지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VET가 앞으로 넘쳐나는 FCF를 이용해서 CEI를 인수할 생각인 것 같은데 배당을 언제 올려줄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얼라이드 부동산 니츠, 보유 건물의 87% 점유율은 조금 아쉽지만 렌트비 상승으로 FFO나 AFFO는 비교적 플랫한 편입니다. 배당률은 FFO의 77.8% 정도입니다. 200밀리언 달러 정도의 논코어 자산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사무용 건물뿐 아니라 밴쿠버와 토론토의 주거용 건물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리츠 주식 특성상 AP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배당 커트인데 10.5% 정도 되는 배당은 굉장히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리츠 주식들의 주가는 개개회사의 펀더멘틀보다 정부의 금리 정책 변화에 따라 가장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리츠 주식 중에 사무용 건물에 집중하는 회사들의 센티멘트가 가장 좋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증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회사가 점차 출근을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워낙 센티멘트가 좋지 못하다 보니 당분간 사무용 건물에 대한 공급 이슈가 마를 것 같은데 인구가 급증하는 캐나다 특성상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사무용 건물 부족 사태를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부동산 섹터 모멘텀 자체가 제일 인기가 없는 상황인데 바닥이 될지 지하실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